자, 지금까지는 점전화 하나 또는 둘, 셋 이런 식으로 점전화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에 이들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이번에는 점전화가 아니고 이렇게 부피를 가진 그런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이 부피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쿨롱의 법칙 그리고 전기장 등등은 점전화에 의해서 점전화일 경우에 해당되는 법칙이죠. 전기장도 마찬가지고 점전화일 경우에 구하고자 하는 전기장의 위치로부터 그 점전화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소스, 점전화가 소스죠. 소스의 전하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이 아니고 부피일 경우에는 이 큰 부피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점전화 같이 잘게 쪼개서 점점 많이 쪼개면은 이게 거의 점전화와 비슷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쪼개었을 때, 그 한 조각이 소스가 되어서 만드는 전피에 만드는 전기장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전기장은 E인데 조각 그 한 조각의 전기장은 델타 E로 표현할 수 있겠죠. 는 상수, 전기장 상수, 쿨롱 상수, 그 다음에 그 조각으로부터 전피까지의 거리 R제곱, 그 다음에 그 조각이 가지는 전하량 델타 Q, 그 다음에 이 방향은 그 조각으로부터 전피까지를 잇는 그 선의 나란한 방향이겠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R 꽃갈의 방향은 그러니까 소스와 전피를 잇는 그 선의 수평이고, 그 다음에 수평인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소스 쪽 방향, 전피로부터 소스 쪽 방향과 소스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플러스일 경우는 소스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플러스 시험 전화를 놓았을 때 소스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잘게 나눈 조각들을 이렇게 더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I는 뭐죠? I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각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은 I는 1, 2, 3, 4, 5, 6 그렇게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더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다 쓰면, 이건 이제 축약해서 쓴 거고, 다 쓰면 i는 1부터 5개면 5, 6개면 6. 근데 지금은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그 조각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n으로 삽시다. n개까지. 자, 여기 이렇게 근사 표시가 있죠. 왜냐면 이거를 잘게 쪼개긴 했지만 점전화만큼 작진 않잖아. 그래서 점전화만큼 작게 아주 잘게 쪼개면 정확하게 이게 이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정확하게 나타내겠죠. 지금은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뭉청뭉청 자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이렇게 자르는 게.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잘게 자르면은 델타 Q를 DQ라고 써요. 델타라 그러면은 조각. 그러니까 아주 작지 않은 그런 조각. 크기의 조각. 하지만 여기 소문자 DQ, 소문자 D를 붙이고 Q를 하면은 무한히 잘게 자른 그런 전하량이에요. 무한히 잘게 자른 조각의 무한히 작은 전하량. 그래서 델타 Q를 DQ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하나, 둘, 셋, 넷 더하는 시그마. 이게 더 이상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이긴 하는데, 이게 무한히 잘게 쪼개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적분 표시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DQ를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부피가 있을 경우 이게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 DV는 뭐냐면은 무한히 잘게 쪼개기 때문에 무한히 작은 부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 작은 상자가 이제 무한히 작아졌기 때문에 요 작은 상자의 부피를 DV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DV와 그 다음에 요 DV가 있는 바로 그 점의 밀도, 그냥 개수 밀도가 아니고 전하 크기 밀도, 부피 밀도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하의 부피 밀도. 그걸 이제 rho 표현해요. rho가 뭐냐면 RHO 이렇게 rho. 부피 밀도 곱하기 작은 부피는 DQ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덩어리 부피가 아니고 어떤 면일 경우에는 그 면을 잘게 쪼갠 것 중에 그 한 조각을 DA라고 그러겠죠. 그죠? DA. 무한히 잘게 자른 조각의 면적을 D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 곱하는 전하 밀도는 면 전하 밀도로 곱해요. 이렇게 시그마를 면 전하 밀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구해요? 단위 면적당 사람이죠. 그죠? 단위 면적당 사람. 단위 면적당 머릿수. 그게 바로 인구 밀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구 밀도 곱하기 우리나라의 면적하면 이 전체
전체 인구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밀도를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탁 정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도시에는 사람의 인구 밀도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시골에는 인구 밀도가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지역별로 쪼개야 되겠죠. 그죠? 동별로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하게 하려면 더욱더 작게 쪼개야겠죠. 같은 동이라도 어 사람이 뭐 별로 안 사는 그런 지역에는 밀도가 작고, 그쵸? 그 면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주택가는 이제 면 밀도가 크겠죠?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는 곳은 어때요? 인구 밀도가 최대겠죠, 그쵸? 아주 높겠죠. 왜냐면 이게 층별로 사람들이 다 살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인구를 구하면, 인구를 이제 만약에 그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해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그 밀도를 대한민국 전체 인구 밀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사는 전체 인구. 그래서 전체 인구에다가 우리나라의 면적을 나누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균 인구 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전된 물체가 부피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선 전하 밀도 곱하기 선을 무한히 잘게 자른 조각이 바로 그 작은 조각의 전하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연속된 물체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선 전화 밀도를 이용한 이런 가느다란 막대죠. 그죠? 자, 이 가느다란 막대, 대전된 막대가 점 P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작은 조각 dx 길이만큼 작은 조각이 점 P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고, 그것을 거리가 A부터 A 더하기 L까지 이렇게 쭉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A부터 L 더하기 A까지. 이게 이제 L 더하기 A죠. 그죠? L 더하기 A. 자, 그래서 이게 이제 DQ죠. 이게 DQ. 그죠? 이게 R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다음에
균일한 고리 전하에 의한 전기장. 자, 이거 좀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고리가 대전돼 있어요. 고르게 대전돼 있는데 플러스로 대전돼 있네. 그죠? 플러스 이렇게 그림이 있죠?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이 고리가 이 전피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 봅시다. 전피는 이제 만약에 고리의 중심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고리에는 면이 없지만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면을 만들 수 있죠. 그 면에 수직한 방향, 그 면에 수직하고 고리 면에 수직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는 선상에 있는 거죠. 그 선 위에 전피가. 그럴 경우의 전기장을 구해봅시다. 일단은 요 한 조각이 가지고 있는 전하를 DQ라고. 보안이 잘게 자른 조각. 자, 그래서 그 잘게 자른 한 조각이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를 일단 구해봅시다. 그럼 거리가 R이죠. 그죠? 그래서 R 제곱분의 DQ. 그죠? R 제곱분의 DQ.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D2죠. 그죠? D2인데 D2를 두 개의 서로 직각인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D가 X 성분, D의 X 성분과 그것의 직각인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앞정 모양의 표시가 있죠. 여기. 이게 바로 직각 표시예요. 자, 그래서 요 그러니까 수직 성분, 요 X의 수직 성분은 여기 DQ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전피에 만드는 전기장은 방향이 어느 방향? 이것과 크기가 완전히 같지만 방향이 반대라기보다는 요 수직 성분의 방향이 반대겠죠.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아랫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의 아랫부분이 전피에 만드는 전기장의 수직 성분은 이쪽이겠죠. 그렇죠? 수직 성분은. 수평 성분은 똑같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 고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의 합은 어떻게 돼요? 수직 성분이 서로 지워지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평 성분은 2배가 되고. 그렇죠? 수평 성분은 2배가 된다. 자, 그래서 수평 성분을 수평 성분을 구해보면은 여기 요 각이 세타죠. 그죠? 각이 세타면은 수평 성분이 요게 수평 성분이죠. 그죠? 요게 수평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요 대각선 요 D2에다가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세타가 끼어 있으니까 요 성분하고
끼어 있죠. 그죠? 끼어 있을 때 그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수평 성분이다. X 성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각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E가 요거고 거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을 한번 구해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의 제곱은 요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이게 서로 억각이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때요? 직각삼각형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요 빗변분의 R분의 밑변, 그죠? 밑변 또는 끼인각 성분, 아니 끼인각변, 뭐라 그래야 돼? 끼인각변, 뭐 이렇게밖에 안 떠오르네. 가장 어울리는 말이 끼인각변 또는 밑변. 밑변이 x죠, 그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근데 R은 또 R 제곱이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R은 이거 루트를 씌운 거죠. 이 루트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2분의 1승. 그쵸? 그래서 루트 A는 A의 2분의 1승이다. 또는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요 DEX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세타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를 한 바퀴 뺑 돌면서 이제 다 더해야겠죠. 적분을 해야겠죠. 그야말로. 자, 그래서 요거를 요 한 조각을 적분을 하면 뺑 돌아가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요 조각들이 전피에 만드는 전기장을 한 바퀴 뺑 돌릴 때 변하지 않는 거는 어때요? X도 변하지 않고 R도 변하지 않고 세타도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네. 그죠? 그래서 DQ도 고르게 분포하긴 하지만 일단 놔두고 그 변하지 않는 거를 적분 밖으로 꺼내요. 이렇게 꺼냈죠. 그럼 요거 DQ 적분만 남잖아요. 그죠? DQ를 다 더하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한 바퀴 DQ 잘게 자른 Q를 잘게 자른 게 DQ죠. 그죠? 그래서 이 DQ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 더하면 다시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Q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적분 밖으로 꺼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7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항에 7이 붙어 있죠. 이걸 7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항마다 변하지 않는 거 곱하기 변하는 것들을 다 더한 거.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 여기 이렇게 쓴 결과와 같죠? 그죠? 이 쓴 것에 이 표현의 결과와 같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덧셈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덧셈 바깥으로. 덧셈 바깥으로 이렇게 꺼냈죠. 7을. 그죠? 그 다음에 그 꺼내지 않은 것들을 쭉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전기장 벡터 E는 각 점에서 전기장의 접선 방향이다. 각 점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력선 위에 한 점. 이게 전기력선이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곳의 전기장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게 접선 방향이죠.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더 극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점에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러면 접선. 이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곡선은 전기력선.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뭐야? 벡터가 아니죠. 이거 뭐 방향도 없고 뭐 이렇게 궤적 같이 이렇게 쭉 휘어지니까. 그다음에 화살촉 방향이 여기 화살촉이에요. 화살촉 방향이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다. 무슨 말이냐? 요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방향을 줘야 돼요. 방향을 표시해야 돼요. 여기다 표시해도 되고 맨 끝에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다. 전기장과 방향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에 전기장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곳에 요 점에 전기장의 방향이 만약에 이쪽이잖아. 그럼 시험 전화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시험 전화. 그럼 전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시험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과 같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자, 그다음에 전기력선의 수직면을 통과하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 크기에 비례하므로 전기장이 강한 영역에서는 전기력선들이 서로 가까이 있고 전기력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기장이 약한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조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전기장이 R제곱에 반비례하죠. 왜냐면 전기장이라는 거는 쿨러의 법칙이랑 똑같은데 시험 전화에 전하량을 나누어 준 거잖아. 자, 그래서 그 소스로부터
소스로부터 멀면 멀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 전기력선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력이 강한 곳, 아니 전기장이 큰 곳에서는 전기력선들이 서로 가까이 있고 전기장이 작은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서로 멀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전기력선을 그리는 원칙. 그 위에서 얘기한 특징, 전기력선의 특징. 이거를 따라서 그리면 돼요. 자, 전기력선은 양의 전하에서 시작하여 음의 전하에서 끝나야지만 된다. 자, 플러스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양의 전하. 양의 전하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밖으로 막 이렇게 퍼져요. 자, 이 경우를 보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플러스에서 나오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이게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점, 이 가운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좌측에 있는 플러스 전화는 이쪽으로 시험 전화를 밀 것이고 우측에 있는 소스 플러스 전화는 시험 전화를 이쪽으로 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합력, 즉 전기장의 방향이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전기장의 방향은 시험 전화를 놓았을 때 가속되는 방향 또는 힘을 받는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양전화에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음전화로 들어가는 음전화는 이제 그 무한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요 소스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소스의 전하량이 크면 전기력선이 많아지고 작으면 작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전기력선은 교체할 수 없다. 그렇죠? 교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기장의 방향이 양쪽 두 방향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시험 전화를 놓았을 때 어느 한 곳으로 항상 움직여야지. 뭐 어떨 때는 저리로 갔다, 어떨 때는 이리로 갔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차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의 방향이 두 군데라는 얘기니까 절대로 교차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 그러니까 전기장이 일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극성을 띤 예를 들어서 뭐 전자 또는 뭐 양성자 또는 대전된 입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된 입자 대전되지 않으면은 전기장 내에 놓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물론 중력의 영향을 받겠지만 전기력은 받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F는 QE. 그쵸? 근데 F는 MA잖아. 그쵸? F는 MA니까 요 두 식으로부터 A를 구할 수 있어요. 양변에 M을 나누면 이렇게 A는 M분의 Q이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예제 19.7에서 이제 써먹는 거예요.
자, 입자가 일정한 가속도를 받고 있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입자가 일정한 가속도를 받고 있는 입자로 모형화하여 B점에서 입자의 속도를 구해라. 좀 복잡하게 써 있긴 한데, 거리 D만큼 떨어지고, 요 평행판, 요 평행한 판, 요 두 판의 거리가 D예요. 그 다음에 양전하판에 가까운 A점에서 이게 여기 붙어 있다고 가정해도 좋아요. 요 전하가 여기서 플러스 전하네, 그죠? 그림을 보니까 플러스 전하가 요 점 A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속을 하겠죠. 가속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A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하를 놓으면은 플러스 플러스 밀고 이게 마이너스는 당기고 하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가속되면서 날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하 Q를 점 A에서 가만히 놓으면 이 양전하는 음전하판 가까운 점 B점으로 가속을 한다. 그래서 가속을 해서 B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은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이거 1학기 때 배웠죠, 그죠?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에 나중 속력 제곱에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은 2ax 델타 x. 만약에 이제 이쪽을 이제 x축으로 잡았지만 만약에 3차원으로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두 항을 더해 줘야 돼요. 뒤에다가. 근데 이렇게 두 항을 쓸 일은 거의 문제 풀 때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입자가 날아가는 방향을,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할 때 날아가는 방향을 무조건 x축으로 잡아서 요 식으로만 해결되게 되도록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은 VF의 제곱은 요 VI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VI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델타라는 말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델타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T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그리고 델타 V다. 그러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 변화죠, 변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델타 T가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니까 델타 T라는 거는 처음부터 처음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시간이 지났나. 그렇죠? 그럼 델타 X는 나중 여기 델타 X죠? 나중 X의 위치 빼기 처음 X의 위치. 그죠?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하면은 여기가 XI. 그죠? XI는 0이죠. 그죠? 여기가 바로 XF. 이것을 기준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D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X. 나중 X 빼기 처음 X는 D죠. 그죠? D.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어때요? 처음 속도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는 거랑 이게 D라 그랬으니까
V제곱은 2AD다. 2AD다. 자, 이것으로부터 VF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 A에서 이제 원하는 게 VF니까 이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은 답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사용해서 풀어보시오. 이걸 줄여서 일 에너지 정리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줄이지 않으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입자에 일을 해주면, 어떤 입자에 일을 해주면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면 델타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늘어났다는 얘기는. 나중이 처음보다 크면은 나중 빼기 처음이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늘어나면 2를 플러스로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2를 플러스로 해줬다. 그러니까 입자가 받은 일이 아니고 입자의 한 일이에요. 한 일. 개념 직관적으로 봐도 그 부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W 전기력이 입자에 일을 했다는데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전기력이 한 거죠. 전기력. 그래서 전기력 곱하기 델타 X. 이게 1이죠. 그죠? 1. W는 F 델타 X.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의 변화. 2분의 1 mvf 제곱 빼기 2분의 1 mi의 제곱인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0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VF에 대해서 풀면은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주고 m을 나누고 루트를 씌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는 뭐예요? QE죠. 그죠? 전기력은 QE고 델타 X는 뭐라 그랬어요? D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가속. 전자가 전기장 안에 있는 동안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전자의 처음 속도가 X축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인데 그 전자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은 Y축이에요. Y축.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그죠?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 이쪽으로 가해진다. 여기 있을 때도 아래 방향. 여기 있을 때도 아래 방향. 왜냐? 전기장의 방향이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시험 전화를 놓았을 때 전기장의 방향 시험 전화를 놓으면 시험 전화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겠어요? 전기장 방향 위쪽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시험 전화는 플러스고 이건 전자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동안 전자가 이 전기장 안에 있는 동안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A는 n분의 F죠. 그죠? A는 n분의 F. 즉 A는 n분의 Q인데 Q가 2니까 전자니까 n분의 Q인데 Q가 2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이죠. 그죠? 가속이 아래 방향이니까 가속도에 y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E입니다. 여러분들 E하고 2하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E는 알파벳 E고 그 다음에 2는 숫자 2예요. 그렇죠? 이게 발음이 좀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숫자들을 대입하면 이게 이제 전자의 전하량, 그다음에 이게 주어진 전기장의 세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전자의 질량.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가속이. 가속도가 빠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속도가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1초 지나면 이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몇이야? 자, 전자가 전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전자가 전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전자가 전기장을 떠나는 시간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죠?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을 0초라 그러면은, 여기 딱 빠져나갈 때 시간. 그러니까 경과 시간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는 나중 시간.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직각 방향의 운동은 서로 독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가 X방향의 초기 속도를 갖죠. 초기 속도. 전자의 초기 속도는 X방향이에요. 그죠? X방향. 근데 이 X방향, 그러니까 그 속도의 X방향은 그 직각 성분의 힘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걸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전자를 위나 아래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오르락내리락 막 이렇게 막 휘어서 가겠죠. 근데 아무리 위아래로 흔들어도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그 X방향 속도의 X성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이걸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상대성 원리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헛갈리면 안 되겠죠. 영어로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프린서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티어리라고 해요. 티어리. 그러니까 한글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속도의 정의죠. 경과 시간분에 얼마나 같냐? X방향으로. 그럼 이제 그게 X방향 속도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델타 T를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T는 뭐예요? 델타 X에다가 V를 나눈 거죠. 그죠? 변하지 않는 V.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 그랬죠? 여기 있네. 0.1m. 그죠? 0.1m다. 자, 그러면은 여기 0.1m 나누기 Vx가 뭐예요? 처음에 Vx 3 곱하기 10의 6승. 그죠?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는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초. 순식간에 지나가죠. 핑 하고. 이거 전기력이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 시간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전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수직 위치를 y는 0이라고 가정하고 전자가 전기장을 떠날 때 수직 위치를 구하시오. 밑으로 내려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큼 내려오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로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때는 어때요? 이 높이에서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아요.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얼마큼 내려갔냐. 즉 마이너스 값이죠. 그죠? 여기를 0으로 하니까 여기의 y 값은 마이너스 몇 되겠죠. 그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 공식 기억나요? 이게 만약에 x다. x축이다. 그러면 델타 x는 vi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ax 델타 t 제곱. 기억나죠? 이것 물론 이제 vi도 x 성분이에요. x 성분. vix. 근데 책에서는 이제 뭐 요렇게 쓰기도 했는데 vy 성분의 처음 값. 뭐 이거나 처음 값의 y 성분. 뭐 이거나 그게 그거죠. 근데 왠지 이게 더 나는 와닿는 것 같아. 왜냐면 처음 속도를 이렇게 표시하는 vi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벡터의 y 성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 y를 싹 붙이면 되죠. 이걸 없애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더 좋아한다. 자, 그래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0이 되고 이거 0이 되고 그래서 알려진 값을 대입을 하면 그 다음에 vyi 이것도 0이죠. 그죠? 그죠? 왜냐면 처음에 x 값만 그러니까 속도가 x 값만 있지 내려오는 속도는 0이잖아. 처음에. 왜냐면 아직 가속이 안 됐잖아. 가속될 시간이 없잖아. 처음에. 이것도 0. 빨간색으로 바꾸자. 이것도 0.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ay 집어넣고 델타 t 집어넣고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것들은 이제 다 위에서 계산한 것들. 자, 지금 강의 시작한 지 50분이 넘어서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 1차 시, 2차 시인데 이제 1차 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2차 시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거 하다가 챕터가 바뀌어요. 지금 19장인데 20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파일을 바꿔줘야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끝날 때까지. 19장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기선석. 전기선석은 이게 왜 하냐면은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전기력선의 정의에 따라 단위면적당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이 세면 많고 전기장이 약하면 전기력선이 적다. 밀도가 작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 곱하기 전기장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넓은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은 당연히 많겠죠. 물고기가 이렇게 막 오는데 물고기 떼가 이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단면적으로 이렇게 막 몰려와요. 그럼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잡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둘의 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전기력선의 수가 이거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 두 개의 곱을 두 개의 곱을 전기선속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전기선속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전기장 곱하기, 만약에 이제 이 넓이 A라는 이제 단면적이 있고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에 전기장이 이제 비례하겠죠. 방향도 똑같고 전기력선.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통과하면 전기선속이 큰 거예요. 이 전기선속의 이 속이라는 거는 다발이란 뜻이에요. 꽃다발 할 때 그 다발하고 똑같아요. 전기선의 다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발이 얼마나 큰가.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이 전기장의 크기가 이 넓이 전체에서 똑같을 때, 균일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넓은 면적의 전기선속을 구하고 싶은데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는다면 그땐 쪼개야 돼요. 이 넓이 A를 조각 이렇게 아주 조각 쪼개서 그 작은 조각에서 전기장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의 각각의 작은 전기선속을 다 더해서 전체 전기선속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적의 그 그러니까 전기장과 면적의 상대적인 방향인데, 만약에 전기력선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녹색으로 하자. 그런데 만약에 면적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는 요 작은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와 똑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작은 면적을 통과하는 모든 전기력선은 결국에 이걸 다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이 크다 그래서 무조건 전기선속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커야 되냐? 전기력선과 수직인 방향의 전기력선과 수직인 방향의 면적이 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력선과 수직인 방향의 면적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보이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이 넓은 면적의 수직 방향인 그런 단면적의 넓이가 바로 이게 단면적 넓이죠. 수직 방향의 단면적 넓이. 이거는 자,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넓은 면적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면적의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면적에 수직하는 방향을 그 면적의 방향이라 그래요.
약간 좀 생각이 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방향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면적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게 면적의 방향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것도 면적의 방향이고 이것도 면적의 방향이고 그러니까 면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화살표가 다 면적의 방향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면적의 수직한 요 딱 한 방향을 면적의 방향이다. 근데 이것도 모호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수직하고 이 밑에 방향도 수직하잖아. 그렇죠? 이래서 나중에 면적의 방향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폐곡면이 있어요. 폐곡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둘러싸는 닫힌 곡면이 있는데 그 곡면의 면적은 이 곡면의 면적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넓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모든 방향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작은 면적소의 방향은 뭐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장 곱하기 A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를 붙임으로 해서 이게 직각 면적 또는 전기장의 수직인 면적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걸 뭐라 그러냐? 내적이라 그래요. E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의 내적.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E라는 벡터의 방향과 A라는 벡터의 방향의 그 사이각을 세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내적. 이 가운데 점은 좀 크게 그려야 돼요. 마침표보다 더 크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왕방울만하게 크게 그리면 안 되고 적당히 진하고 크게. 적당히 크게. 자, 일반적인 경우에 전기장은 넓은 면에 걸쳐 변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거 잘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야 된다 그랬죠. 잘랐을 때 그 한 조각의 전기 선속을 구하고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이건 이제 근사적인 거죠. 정확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역시 무한히 잘게 쪼개고 그 면을 무한히 잘게 쪼개. 그러면 이제 소문자 D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된다. 자, 여기 DA에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개 면적 안에서 전기장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다를 수가 없겠죠. 너무나 잘게 쪼개면 한 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 점에서의 전기장은 뭐 다 똑같지 뭐 한 점인데. 자, 이제 가우스 법칙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자, 폐곡면을 통과하는 선속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폐곡면이란 어떤 표면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분리하고 이 표면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표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닫힌 곡면 이걸 폐곡면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잘게 쪼갠 면적의 방향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다음에 요 그림을 봅시다. 이게 잘게 쪼갰죠. 잘게 쪼갰을 때
전기장이 이제 이쪽 방향이고, 그다음에 면적이 여기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번. 3번 보이죠? 면적이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요 잘개 쪽의 면적의 방향이죠. 그래서 요 면적의 크기 곱하기 면적의 크기. 면적의 크기가 뭐야? 델타 A3죠. 그죠? 델타, 그러니까 작은 전기선속은 델타 A 3 이거의 크기, 이 크기, 이 면적의 크기 곱하기 전기장의 크기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두 방향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2 코사인 세타가, 이게 이제 2 코사인 세타예요. 2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 이 전기선속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이 방향은 전기장 방향과 같아요. 전기장 방향. 자, 전기력선이 요 2번 면적을 어때요? 하나도 안 통과하죠? 그죠? 통과하려면 이렇게 화살이 막 날아와. 그럼 방패로 이걸 막아야 돼. 그럼 이게 수직으로 딱 이렇게 막아줘야지. 막 이렇게 화살이 자기한테 날아오는데 방패를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 죽겠죠? 화살에 다 맞아가지고. 그죠? 하나도 못 맞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0이다. 전기선속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과 면적이 같은 방향이다. 적어도 같은 쪽이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양이다. 플러스 값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로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n이 뭐냐면 2 코사인 세타. 전기장의 수직 방향, 면적, 그러니까 전기장의 면적 방향, 면적 방향 성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쉬워요.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선속.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선속은 통과하는 선속이, 자, 균일한 전기장 E가 X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전기장이 이제 다 균일하게 이제 X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 이럴 때, 요 6개의 면이 있죠. 이거 폐곡면이에요. 6개의 폐곡면이 있는데, 여기 이 폐곡면에 이 전기선속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면이 6개죠. 육면체니까. 자, 아까 요 가운데 경우, 그러니까 방패가 화살을 하나도 못 막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요 하나, 그다음에 요 밑에 둘, 그다음에 옆에 셋, 그다음에 요 안쪽 넷. 그쵸?
그 네 군데는 다 0이에요. 전기선속이. 그럼 뭐만 남아요? 두 개 남죠? 그죠? 여섯 면, 6면 중에 4면이 0이니까 이제 두 면 남는 거죠. 한 면은 이쪽, 다른 한 면은 이쪽. 근데 어때요? 방향이 반대죠? 면적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면적만 반대야. 그럼 어때요? 전기선속의 방향이 전기선속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는 플러스 값. 요게 플러스 값이겠죠. 그렇죠?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반대면은 마이너스 값. 크기는 같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0. 그래서 결국에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우스의 법칙. 자, 방금 풀었던 예제의 경우에는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폐곡면인데 육면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육면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우스의 법칙은 만약에 그 폐곡면이 전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의 전기선속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구면일 경우에 전기장의 방향과 면적 벡터의 방향은 구면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므로 뭔 소리냐? 동그라미를 이쁘게. 자, 여기 요 구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 구의 중심에 이제 전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요 소스가 요 표면에 만드는 여기 표면에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 이쪽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면적의 방향도 안에서 바깥쪽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선속 구할 때 EDA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죠. 근데 그 코사인 세타가 요 각도가 사이각이 0이니까 코사인 세타 0은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이라는 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두 개의 각이 얼마나 가까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에서 1로 커지는 게 코사인이고 사인은 직각에 얼마나 가까운가. 직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이 되는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이게 1이 된다. 그래서 그냥 EDA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대칭에 의해서 모든 전기장이 거리가 다 같잖아. 구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R제곱분의 Q니까. 이 R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모든 구표면에 의해서. 그래서 표면의 전기장은 다 같다. 표면 전체에 걸쳐서. 그래서 똑같은 건 어때요? 적분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밖으로 슝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면적을 다 더하시오. 요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다 더하면 이게 뭐예요? 9의 면적은 4파이 R 제곱. 요게 공식이죠. 자, 그래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에 대한 식과 9의 면적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뭐예요? EA죠. EA. A는 이제 표면적.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E죠, 그죠? EA.
자, 그래서 대입해서 풀어봤더니 4파이 KEQ다. 4파이 KEQ다. 그 다음에 K2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죠. 이렇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그럼 그때 요 4파이하고 요 4파이하고 지워지니까 Q 나누기 엡실론 제로 요것만 남죠. 그죠? 전기선속은 그러니까 9면 그러니까 그 구면인데 구폐곡면인데 전하를 둘러싼 구폐곡면에 전하도 그냥 둘러싸면 안 되고 이렇게 그 구면이 그 구면이 이제 가우스면이라 그래요. 그 가우스면이 딱 중간에 전하가 있을 때의 전기선속은 바로 엡실론 제로분의 Q다.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엡실론 제로분의 Q 요 구면을 둘러싸는 구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R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R하고는 무관. 오로지 요구 전하의 크기에 비례. 전하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공식은 요 가우스 법칙은 꼭 구형이 아니라도 모든 평면에 또 적용된다. 그러면 구형이 아니고 막 찌그러지는 막 이렇게 생겼다. 그럼 전하가 가운데 있을 때 공식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 어디가 가운데냐? 이 전하의 위치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안에 어딘가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법칙은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모양에는 무관하고 전하량에만 의존하면 그래서 항상 전기선속은 엡실론 제로분의 Q다. 그러니까 그 전기선속은 만약에 Q가 0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이 경우 이 그러니까 정육면체 안에 전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0이지. 전기선속이 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전기선속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선속은 다 더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가우스 법칙이란 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가우스 법칙의 사용법이랄까? 응용하는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응용하면 가우스 법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자, 전하 분포가 매우 대칭적인 경우에 가우스 법칙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분포가 대칭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같이 이렇게 구면이 있고 그 중간에 그 구 중심에 전하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우스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가우스면이 있고 그 중심에 전하가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대전된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긴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긴 선이라 그러죠. 그죠? 긴 도선이 있고 그다음 폐곡면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어때요? 대칭적이죠? 그죠? 한 바퀴 삥 돌아서 대칭적이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 무한평면에 이런 식으로 가우스면을 설정을 하면은 한 바퀴 빙 돌아서 방향이 없죠. 그죠? 뭐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내가 어디에 있지? 그죠?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졌어. 기절했다가 깨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야. 그럼 이거 방향을 알 수가 없죠, 도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 E와 면적 벡터 DA가 평행하기 때문에 식 19.17의 스칼라 곱이 EDA로 주어지는 경우. 이거 뭔 소리냐? 가우스 법칙도 결국에는 전기선속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EDA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 1인 경우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평행한 경우죠. 이렇게 EDA로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E가 DA가 수직이라서 0으로 되는 경우. 0이니까 쉽지. 그죠? 전기장이 가우스 면상에 0이 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자, 저렇게 이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제에서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예제. 자, 여기 예제부터는 다음 차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